차라리 행성 하나 통째로 태워버리는 건 어떨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미친 생각을 해본 사람이 지금껏 한둘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하긴 한 걸까요? 예를 들어 이런 어두운 상상을 하는 괴짜 천재가 있다고 해봐요. 인류는 죄에 물들었고 창조주의 신뢰를 저버렸으니 이제 지구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게 판단해버린다면 상상 속 이야기라고 해도 좋으니 행성을 불태우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최소한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알아도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니면 영영 못 돌아갈지도. 물론 저희는 미친 과학자는 아니니까요. 화재 위험도 있으니 이런 실험은 지구가 아니라 다른 행성을 대상으로 상상 속에서 해보는 걸로 하죠. 예를 들어 목성 같은 데서 말이죠. 거인에게 성냥 하나 켜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주 단순한 발상입니다. 그냥 성냥을 켜서 행성에 불을 붙이는 거죠. 실제로 목성의 대기는 약 90%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90% 이상의 사람들은 수소가 잘 타는 기체라는 걸 알고 있죠. 화학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수소가 포함된 폭명기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네요. 역사의 밝은 분이라면 수소로 가득 찬 비행선 힌덴부르크호가 미국 상공에서 처참하게 불타올랐던 사건이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성에 가서 성냥을 긋거나 라이터를 딸깍하고 켜보면 뭔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목성에는 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는 수백 킬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번개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유성이나 소행성이 목성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나요? 목성에는 지구보다 수백 배나 많은 소행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중력이 훨씬 강하고 행성 자체도 훨씬 더 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비껴가는 쪽이 더 어려울 정도랍니다. 그런데도 목성은 수십억 년 동안 그대로 존재해왔고 불타는 불덩어리가 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수소처럼 타기 쉬운 물질은 잔뜩 있지만 불을 붙여줄 산화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산화제가 없다면 수소는 의외로 얌전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폭명기가 폭발하듯 타오를 수 있는 것도 수소뿐만 아니라 강력한 산화제인 산소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죠. 물론 염소나 플루오린이 산소보다 훨씬 더 강력하긴 하지만 목성에는 그런 물질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소의 덫. 지구 대기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산소 같은 산화제는 풍부하지만 정작 타버릴 만한 물질은 거의 없죠. 공기 구성 성분을 보면 산소가 21%고 나머지 78%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질소입니다. 이 질소를 산화, 그러니까 태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지구 대기의 대부분이 질소라는 건 어쩌면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질소 대신 대기 전체가 산소로 가득했다면 지구는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는 불의 행성이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대기가 100% 산소로 이루어졌다면 많은 유기물들이 체온이나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저절로 불이 붙었을 겁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심지어 철조차도 종이처럼 활활 타올랐을 거예요. 1967년 미국에서는 아폴로 1호의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우주선의 조종석은 100% 순수 산소로 채워져 있었죠. 단 하나의 작은 불꽃이 치명적인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조종석 전체가 단 17초 만에 불타버렸고 3명의 우주비행사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지구를 태우고 싶다는 그 미친 과학자라면 우선 지구 대기에 수백만 톤에 달하는 산소를 어떻게든 주입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냥 하나 켠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게다가 그렇게 단순한 방식이라면 재미도 없지 않겠어요? 핵의 악몽. 자,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먼저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의 알라모 고도 사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5시 29분입니다. 눈이 부신 하얀 섬광,
하늘로 부풀어 오른 불덩이, 진동하는 대지, 인류가 마침내 원자력을 손에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했던 과학자들 중 일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는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폭탄이 지구의 대기 전체를 태워버릴 열 핵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스 베테, 에드워드 텔러, 존 폰 노이만 같은 과학자들은 폭심지의 극한 온도가 질소나 산소 분자의 핵융합을 유발하고 대기 전체에서 연쇄적인 열 핵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정말로 단 몇 초 만에 지구가 하나의 항성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었던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분석 메모도 실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계산에 따르면 대기는 에너지를 전달하기보다 먼저 자체적으로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연쇄 반응은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계산이라는 건 언제나 맞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1945년 7월 16일, 다행히도 이날만큼은 과학자들의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죠. 이후에 이루어진 다양한 시뮬레이션에서도 폭발 규모와는 상관없이 지구 대기 자체가 핵융합을 시작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방사능으로 오염시켜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구를 태양처럼 항성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1961년 10월 30일 구소련은 노바야 제밀리아 제도에서 TNT 기준 5천만 톤 규모의 열 핵폭탄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그 폭발로 인해 버섯구름은 높이 64km까지 솟구쳤고 폭심지에서 무려 900km나 떨어진 곳에서도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으며 지진파는 지구를 3바퀴나 돌았습니다. 지름 8km의 불덩이는 무려 5분 동안 타오르다 이내 조용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기 전체가 연쇄적으로 열 핵반응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도 그 상상의 미치광이 과학자 앞을 가로막은 건 넘을 수 없는 물리법칙이라는 벽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날로부터 벌써 8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지금쯤 인류는 훨씬 더 기이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방법을 떠올렸을지도 모르죠. 지하에 숨겨진 공포. 2008년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을 가로지르는 어느 지점에서 대형 하드론 충돌형 가속기 LHC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치의 목적은 입자를 초고에너지로 충돌시켜서 물질의 근본적인 구성요소와 우주, 자연 법칙의 구조를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이 가속기를 통해 우리는 빅뱅 직후 우주와 비슷한 극한 상태를 인위적으로 재현할 수 있게 되었죠. 가동 직전과 직후 언론에서는 이런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입자 충돌로 아주 작은 블랙홀이라도 생기면 그게 점점 커지다가 결국 지구를 삼켜버리는 건 아닐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론상 고에너지 입자 충돌로 미세한 블랙홀이 생성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블랙홀이 생긴다고 해도 크기는 극도로 작고 곧바로 붕괴돼 버립니다. 이런 조건에서 생기는 미세 블랙홀은 매우 불안정하며 스티븐 호킹이 제안한 호킹 복사에 의해 순식간에 증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된 블랙홀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질량을 축적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이 가속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작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은 LHC의 충돌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런 입자들이 매일같이 지구 대기의 분자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블랙홀이 생기거나 지구가 망가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행성을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은 아직 인류에게 발견되지 않은 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정도까지는 아직 머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인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있고 점점 더 거대한 힘을 손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미래가 올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행성을 정말로 불태울 수 있는 방법들, 게다가 그냥 불태우는 데서 끝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실험 대상은 목성으로 해두죠. 지구만큼 아깝지는 않잖아요. 목성이라는 이름의 별.
이 거대한 행성이 미완성의 태양이라 불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목성은 전체의 약 90%가 수소, 그리고 나머지 약 10%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태양과 거의 동일한 구성입니다. 즉, 형성 초기 단계의 항성과 완전히 똑같은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질량은 태양의 1000분의 1에 달할 정도로 꽤 큽니다. 참고로 지구는 태양보다 무려 33만 배나 가볍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산에 따르면 목성의 질량이 지금보다 약 80배 정도만 더 크면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목성이 실제로 별처럼 빛나기 시작한다고 해도 태양만큼 밝지는 않겠지만 그 에너지의 양만 따져도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만약 목성이 태양 질량의 8%를 갖는 항성으로 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이런 종류의 별을 우리는 적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프로키마 센타우리가 있습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 수백 분의 1밖에 밝지 않아서 매우 어둡고 소박한 존재입니다. 색은 붉은 빛이 도는 주황색이며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을 더 많이 방출합니다. 수명은 아주 길어서 수백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발하죠. 이렇게 되면 목성을 도는 위성들은 이제 단순한 달이 아니라 작은 항성을 도는 행성으로 불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적색 외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이른바 하비터블 존은 약 0.05에서 0.2 AU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가니메데가 딱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즉,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정도로 열을 받을 수 있고 대기까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생명이 태어날 가능성을 지닌 따뜻한 바다의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행성을 태운다면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